최근 청와대 회동에서 성과로 평가된 협치가 이번 주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가 결정되는 18일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9일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창렬 YTN 개관 해설위원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구성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제1당이 더민주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장은 제1당에서 나오는 게 관례였잖아요. 과거에야 물론 이제 집권당이 제1당이기도 하고 또 국회 과반도 획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집권당이 또 제1당이 아니면 물론이고 뭐 과반도 획득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도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은 이제 관례는 대체로 야당이 맡아왔거든요. 그 관례대로 따른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을 물론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만 더민주가 맡게 된다면 법사위원장은 새누리가 맡겠다라는 게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이라서 더민주와 상당한 그 시각차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직을 좀 여당과 야당이 나눠 맡는 게 어떠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결국은 뭐 국회에서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국민의당이 바로 이제 이럴 때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가 원구성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협치의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국회의장을 야당에서 가져가면 최소한 그 법안 통과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법사위만큼은 여당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협상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야당에서는 상임위원장 수를 조금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육, 문화, 체육, 관광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조금 숫자를 좀 늘리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환경노동위원회 이런 게 환경과 노동을 좀 분리해서 하자. 이래서 좀 위원장 수를 늘려가지고 국민의당에서 한 석이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운영위원회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합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방안이 있고 또 다른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각 상임위별로 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좀 선진국 각 상임위별로 소위원회를 4-5개를 둬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해가지고 의원이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좀 국회 운영을 좀 바꾸는 이런 방안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거는 그 앞으로 이제 정보조직법 개정 협상 만약에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면 정보조직법을 좀 바꿔야 될 텐데 이거하고 원구성 협상을 어떻게 여야가 지금 마무리 지을지 뭐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상임위도 한두 개 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3일이죠. 박근혜 대통령 원내 지도부하고 회동이 있었습니다. 6가지 합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회동 결과 먼저 청와대와 3당 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고요.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 의장, 민생경제를 점검한다. 또 안보 상황 정보를 야당과 더 많이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합의가 있었고요. 4번째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문제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5번째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의 해결 방안을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요. 6번째로 정무장관직 신설을 검토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일 관심 갖는 분야인데 어떻게 결정이 날 걸로 5월 18일이 뭐 내일 모레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이제 현안이죠.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뭐 보훈처에 이제 뭔가 이 국론 분열이 없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듣기에 따라서는 완곡하게 거부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 긍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부분은 민생 그 자체는 아닙니다만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난해와 같이 여전히 그 합창으로 끝낸다든지 식전 행사로 끝낸다면은 야당이 이 개헌 협상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그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훈처에서도 대통령의 그러한 이제 그 의중을 파악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 재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단지 중요한 거는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이냐 합창이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국가기념일에 지정곡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예.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 문제까지 보훈처에서 결정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뭐 재창합창 부분만 이제 결정을 내리고 여전히 기념곡 지정을 안 한다면은 역시 야당이 요구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2013년도에 이미 여야는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기로 촉구한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현재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굳이 예. 이런 부분 가지고 20대 국회 초반부터 물론 5월 18일 내일 모레입니다만 예민하게 서로 여야가 이렇게 대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재창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과연 기념곡 지정까지 갈 수 있을까는 뭐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이 예상하십니까? 문제를 사실은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분단 국가라는 그런 아픔, 그런 모순적인 구조 속에 있고 또 과연 한반도에서 이념 논쟁이 끝났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또 우리가 더 깊이 분석이 가능한데 예. 지금 현 정부의 고민은 그거 아니겠어요? 왜 이명박 정부 때 갑자기 이 문제를 재창을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볼 때 아마 이제 보수 진영 우리 소위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애국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야당에 지금 요구한다고 갑자기 이걸 바꿔가지고 재창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대통령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못하고 일단 정치인들이 요구한 거고 협치를 하려고 대화의장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국론이 분열이 안 되는 선에서 한번 지시를 해보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오늘 계속 지금 보훈처 간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론을 예. 못 내고.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18일 날 당장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뭐 지금 대통령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저 보훈처 장관이 더 면밀하게 예. 검토를 할 것이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 이후에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점검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모순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무리한 행진곡 이 부분은 사실 이념적인 갈등으로 갈 필요가 없는 노래거든요. 여기서 이념적인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임이라는 게 뭐 북한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인데 그야말로 이 부분은 너무 현재의 이념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겁니다. 예. 이무리한 행진곡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1980년도에 그 시민군 대변인과 그 노동운동가의 결혼을 헌정된 노래잖아요. 이 노래 예. 자체가. 근데 이게 이 노래를 가지고 뭐 북한과 연결시킨다는 자체가 대단히 구태스럽고 예.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21세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전향적으로 하는 게 국론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보훈처장은 사실 현재 견해가 청와대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여야 모두 지금 보훈처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그렇죠. 어디 얽매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돼 왔거든요. 이 부분을 보다 전향적으로 재창으로 하고 예. 그리고 기념곡 지정하고 이럴 때 뭔가 이게 국론이 오히려 통합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합의 내용 중에 제일 끝으로 아까 나왔던 정무장관 신설 아무래도 행정부하고 입법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수야대 구조에서는 정무장관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정치가 좀 어려울 때 거물급들이 이러한 직을 맡은 예를 들면 김윤환 전 장관이라든지 네. 김덕룡 전 장관, 최영우 전 장관, MB 정권 때는 이재호 전 장관 실세들이 주로 맡아가지고 이 일을 했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산적한 국회의 그 협상 과제들을 볼 때 정무장관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노동개혁법 문제 이런 거는 전담하는 정무직이 신설돼가지고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또 김재윤 전 정무수석 등 있는데 저는 또 그보다 더 거물 예를 들면 노동 문제 전문가로서 그 노동특별위원장 맡은 이인재 전 의원 같은 이런 분들도 한번 모셔서 예. 정치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야가 지금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곧 실효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우리 위원께서는 정무장관은 뭐 대단히 중요한 자리죠.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의 문제와 협치의 문제가 뭐 예.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청와대와 뭔가 야당과의 이 의견 소통이 잘 안 돼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동안 정무수석들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조윤선 지금 뭐 전 의원 얘기했습니다만 조윤선 정무수석 할 때도 존재감이 거의 없었고 그 전에 그 외교부 출신 그 뭔가 박준우 정무수석인가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무장관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무수석직도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야 간의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제 역할을 못 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정무장관도 여전히 정권의 눈치나 보고
이른바 친박이 지금 상당히 당내에서 그 주류로 있으니까 친박의 눈치다 본다면 정부 장관 지금 그야말로 이건 옥상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장관직 신설하는 것은 야당은 동의를 했으니까 예. 앞으로 진행될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부 장관의 이 어떤 그 위치나 위상이나 이런 역할 같은 것들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정권 의식하고 자기의 또 향후에 어떤 입지나 이런 것들을 의식한 인사가 된다면 정부 장관직은 뭐 하나만 합니다. 별로 예. 의미가 없는 거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각 당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회초리를 맡겠다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혼나러 간 만큼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남에서 질 선거였고 져야 할 선거였다.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이번 선거 승리했나는 얘기도 있었고요. 호남권 통장은 이제 현금이 바닥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쓴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 교수님.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일당이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호남 민심은 최근에는 좀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국민의당이 좀 상대적으로 빠지고 있고 네. 그래도 호남 민심은 아직도 그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그런 완전한 용서가 아직은 안 되고 있다. 앞으로 하는 거 봐가지고 우리가 너희들 죄송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핵심 세력들을 지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보면은 혼자 다니면 똑똑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몰려다니면 바보처럼 보인다. 네. 이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의원 개개인 만나서 대화해 보면은 충분히 호남 민심을 이해하고 100%다 들어서 민원 처리도 하고 그 방향으로 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친노 패권주의라는 그런 집단적인 정치 성향을 띌 때는 네. 자기들이 바람과는 안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한 질타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광주, 특히 호남 광주의 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야당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게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이란 네.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뭐 비례대표는 좀 나왔다 하더라도 더민주는 완전하게 참패했잖아요. 호남 전체에서 3석밖에 못 얻고 예. 광주선 빵석입니다. 한 석도 못 얻었어요. 워크숍을 이제 광주에서 여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호남 민심을 다시 좀 되돌리려 하는 그런 이제 안간 힘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그 자체가 뭐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왜 광주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회초리를 들었는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예. 무조건 뭐 그야말로 여기 나온 것처럼 몰려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적 판단이 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호남 민심에는 바로 그러한 점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동안 왜 잘못해 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사과하고 어떤 새로운 지향을 보여줄 때 광주나 호남의 민심이 좀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냥 뭐 어떤 장소로 옮긴다든지 거기서 한다든지 이러한 몇 가지의 어떤 보여주기식 행사로는 호남 민심이 돌아오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인 친노무현 세력들이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탈노무현이라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호남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정책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된다면 호남 네. 민심은 되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민심을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얻는 거는 아마 지난번에 그 동교동계 호남 의원들이 탈당할 때 했던 이야기 지금 뭐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많이 하고 다니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에 호남 홀대노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말로는 뭐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배려가 안 됐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행동 계획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호남에서 다시 이런 그런 신뢰를 회복하려면은 친노 패권주의를 지금이라도 좀 많이 청산해가지고 예. 호남이 보기에 앞으로 호남 민심과 과거의 노무현 문재인 세력이 공존해가면서 화학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스스로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첩경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야권 잠룡들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시장 최근 광주를 막 찾고 있는데 이게 대선을 앞둔 좀 다지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대선과 관련 안 시키지 않고는 보기가 어렵죠. 특히 네.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뭐 사실상 대선 행보에 시도는 걸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원순 시장이 현재 서울시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사실 중앙 정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상당히 협소하죠.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어쨌든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 보여주려 하는 거죠 물론. 그리고
뭐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대표 마찬가지고 예. 결국은 광주의 민심을 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잡느냐가 향후 야권에서의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예. 반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점들 때문에 이른바 이제 잠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광주에 가서 이다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역시 박원순 시장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 상대적으로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는 중앙 정치에서 그 행보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비대위가 곧 출범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예. 그 성공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그럼 뭐 정진석 비대위는 지금 또 역할이 제한적으로 되고 투출액으로 별도의 또 혁신위원회를 꾸리겠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그 비박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 친박당이 되고 당의 혁신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비대위원회 혁신위원장을 김용태 의원으로 임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서울 양천의 삼선 의원인데 강성 비박계입니다. 그동안에 당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예. 일단 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비박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는데 그러면 혁신위원회가 과거처럼 안을 내더라도 이게 뭐 사장이 되고 채택이 안 되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당원을 고쳐가지고 곧바로 전국이나 전국 상임위 소집해서 비대위나 최고위원회의 그런 그 의결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혁신위액을 부여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혁신위원회 만약 이런 전권이 부여가 되고 비박 친박이 조금만 자제하면서 당의 혁신을 만든다면 물론 뭐 완전한 전권을 가진 비대위보다는 약합니다만 그래도 절충안으로 어느 정도 목소리가 녹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계파 갈등도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미 이제 계파 갈등의 조짐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당내에서의 계파 갈등은 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른 때와 달리 지금 뭐 이제 정기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아직 개원도 안 했습니다만 예. 개원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정기국회 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정당 전체가 대선 전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과 비박 간의 분화 같은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친박과 비박이 계파 갈등이 안 일어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예. 중요한 것은 이런 계파 갈등이 최근에 총선에서 나타난 그 새누리당의 참패에 관련된 민심을 제대로 잇고 있느냐, 제대로 독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최근에 지금 혁신위와 비대위의 이 이원적 구조, 이른바 투트랙 구조라는 게 뭔가 이 총선 민심을 잘못 독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예. 당내에서도 아마 그러한 점을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비박계 강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김용태 의원은 상당히 뭐 친박 주류의 그 쓴소리,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쏟아냈었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절충안을 택한 거죠.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혁신위가 물론 이제 혁신위 위원장이 김용태 의원 비박으로 이제 임명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역할과 권한과 이런 위상이 주어질 것인가가 결정적일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대위와 혁신위가 두 개가 물론 역할은 다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비대위는 뭐 전당대회 준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혁신위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친박의 영향력이 아직은 건재한 게 여기저기서 감지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수혜 신앙을 보일 수 있을지 없을지가 더구나 지금 원내 지금 제2당으로 지금 전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정계의 풍향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당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앞서 국회의장, 뭐 법사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입장을 취할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은 뭐 최근에 뭐 연정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새누리당과. 근데 네. 그 얘기가 저는 전혀 그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거둬들이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우리 정당 체제의 가변성과 좀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친박과 비박 간의 분화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국민의당도 크게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의 이념적인 결도 좀 차이가 있고 예. 향후 야권의 통합 문제도 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각종 개별적인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더민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불안정성이 대단히 증대하는 그러한 정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양당 저 3당 체제에서 예를 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친노 패권이 더 선명해지고 당이 융합이 안 되고 새누리당이 친박의 선명성만 커지고 비박과 화학적 결합이 안 되면은
국민의당의 제3지대에서 호남 민심을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만 예. 앞으로 중도 외연 확정성 등을 볼 때 물론 소문입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7, 8월경에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갈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 당이 융합이 안 되고 이게 뭐 화합이 안 되면은 내년 대선 전략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세법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정당의 출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는 당에서 네. 빨리 쇄신을 하고 당내 그런 단합을 위한 조치들을 과감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끝으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잘할 거다 못할 거다 간단하게 전망해 주시죠. 그리고 뭐 간단하게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나 예. 국민의당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노련하게 자신의 역할을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노력을 할 거고 아마 예. 그런 점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이 지금 국민의당이 결국 새누리당 쪽에 상당 부분이 현안에 있어가지고 보조를 맞출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또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또 야당 제1야당 의식 안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캐스팅 보트의 그 중요한 시험대는 사법 시험 존치 문제 가지고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예. 새누리당은 존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 더불어민주당은 존치하면 안 된다, 폐지하자 그러고 있는데 네. 지금 지난번에 조경태 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 법률을 낼 때 그 국민의당 내 주승용 의원, 황주홍 의원, 예. 박주성 의원이 그걸 예. 존치를 합의하는데 했기 때문에 이 역할에서 한번 예. 캐스팅 보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소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